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11시에도 방송하시고 3시에도 방송하시고. 뭐 화요일 목요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들으실 분들, 가장 먼저 들으실 분들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시부터 5시까지 예. 방송됩니다. 예. 라이브로. 네. 자, 그래서 그날에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가까운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국정원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네. 안철수 신당에 이르기까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정치 토크란 뭐냐? 정치 아닙니까? 네. 안철수와 문재인 얘기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죠. 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좀 이따가 합니까? 아니, 5월 4일에 네. 우리나라 제1야당 네. 민주통합당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예. 그건 왜 빅 이슈가 안 되죠? 게다가 아무도 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막판에 지금 2등, 3등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네. 지금 1등 후보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왜 관심들이 없죠? 결국 뭐 민주당의 자업자득이 있죠. 지난 28일 날, 예. 4월 28일이죠.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네. 라고 물었는데요. 안철수 신당이 30.6%로 30.7%로 1위를 기록했고요. 30.9%네요.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30.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15.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그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했고요. 네. 민주통합당의 더블 스코어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오사 전당대회의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실종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나 예. 지금 민주통합당 오사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강기정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결과 강기정 후보가 무조건 사퇴를 함으로써 예. 이용섭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가 됐죠. 네. 이용섭 후보는 이른바 범주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글쎄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네. 국세청장 했었죠. 네. 그 양반이 건설교통부 장관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뭐 큰 임팩트는 없지만은 이제 범주류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크게 대항하는 김한길 의원은 이제 비주류였던 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한길 의원이 뭐 상당히 우세한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사 전당대회 결과가. 예. 근데 그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야 된다고 이게 나발을 불고 다니는 바람에 네. 완전히 안철수 이중대로 전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김한길에 보내는 관심은 네. 곧바로 안철수에게 이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민주당의 예. 통합 전당대회가 실종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른바 대선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네. 막 제기하고 네. 또 이른바 자기들 방식의 혁신을 추구해 왔단 말이죠. 네. 게다가 김한길 의원과 연관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특히 민주당의 혁신을 하려면은 예. 이제 과거사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한상진 씨고 예. 한상진 씨는 안철수 의원과 아주 극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이라고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대선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민주당을 혁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망가뜨려야 안철수 신당이 잘 된다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을 망가뜨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평가가 안철수 편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주류에 있는 이른바 친노들은 반발을 하고 네. 이게 싸움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네. 자식들 반성하라고 했더니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로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거고. 민주당을 일부러 망가뜨리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민주당에 이상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그동안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도무지 혁신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당장 대조해 보지요. 2011년 10월 26일에 박원순 시장에게 사실상 서울시를 빼앗긴 한나라당 결국 당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당대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들여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당명을 바꾸고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 일단 당명을 바꾸고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쇼였습니다만은 여하튼 국민들을 속에 넘길 만한 그런 쇼를 했단 말이에요. 또한 당권 주자 이코르 대권 주자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야 사실은 혁신 책임 정치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 합쳐서 민주통합당이 된 건데 민주통합당에서 통합작 떼버리고 민주당으로 간다. 과거 회귀를 한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지금 당 대표라고 해서 나온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과연 대권 주자일까?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혁신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실망을 자아냈고 그것이 결국 4.24 재보선을 통해 또 지금 5.4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으로 귀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이번 5.4 전당대회는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그래서 이른바 비주류들이 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당규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아마도 대표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강기정, 이용섭 두 분이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가 아니고 네. 결국은 당 바깥에 있는 안철수 신당 바람이 거세지고 예. 하다 보니까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하는 김한길에 대한 이른바 거부감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예. 지난 그 29일 예.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예. 그게 대의원 당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김한길이 1위로 나왔습니다. 예. 44.6%로.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이용섭 의원도 42.2%로 오차범위 내에서 2위로 추격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은 김한길 의원의 그런 안철수 드라이버가 예. 결국은 민주당의 무관심을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초래했다는 네. 이런 반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저희 생방송 게시판에서 이슬님이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은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갖는 데는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아침부터 당에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아휴 근데 전화를 끄지도 못하고 저도 한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민주당을 이대로 지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뭔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안이 안철수라면 받아들이겠다.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요. 이제 그게 사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자, 그 전에 예. 윤여준 전 장관의 오늘 아침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밝힌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죠. 예. 그나저나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후에 지금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뭐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글쎄요, 내과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과는 안 되고 그럼 외과적인 수술? 외과적인 수술이 있는 경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란 건 뭐예요? 그럼 다시 해체하고 해처모양?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뭐 인체에 비유해서 말하면, 예. 뭐 내과적인 그 방법, 뭐 약을 먹는 것으로,
그 지금 앓고 있는 병을 고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요. 아, 그럼 지금 병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죠. 병이 깊어요. 당대표 새로 뽑고 강령 개정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알려주세요. 그건 뭐 제가 뭐 남이 당외과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긴 그렇고, 예. 정계 뭐 개편. 대개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쉽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겠죠. 결국은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가겠어요? 이 보세요. 상태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선 국민이 그 우리나라의 대의 제도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아서 대의 정치하는 거요. 대의 정치가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어요. 음흠. 예. 그러면 이게 뭔가 기본적인 이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새누리당을 보거나 지금 민주당을 보거나, 예, 그런 대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예, 그런 무슨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과적 해법은 없다. 그러면은 비뇨기과적 해법도 농담입니다. 야, 이게 또 말 잘못했다간 또 막말 김용민의 부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농담으로 한 얘기고, 농담을 좀 농담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이 말이야, 뭐 농담을 하면 진담을 알아듣고, 응? 진담을 얘기하면 농담을 알아듣는 이런 족 같은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 안과적 해법은 없을까요? 안과적 해법? 안과적 해법이 저야말로 필요합니다. 예. 잘 안 보여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윤여준, 장관이라고 호칭해야 되나? 윤여준 씨의. 윤여준 선생이라고 하죠. 뭐, 이것저것, 뭐, 일단 공직에서는 다 손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선생. 예, 윤여준 선생으로 우리가 통칭을 하고. 선생의 진단이, 일반적인 진단이죠. 예. 민주당의 병이 깊어 천석고왕이라서 도저히 이 대표를 새로 뽑고 강령을 개정하고 하는 식의 내과적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는 이 천석고왕을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뭔가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뭐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사진 같아요. 예. 진단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씨를 영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김한길 의원도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수준에서는 네. 하여간 당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당의 어떤 그런 무너져가는 그런 당을 살리고 그 뼈대를 지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므로써 또 거기에 줄을 서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근데 윤여준 선생이 아까 그 CBS 인터뷰에서도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가 57% 가까이 나왔고요.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절반 이하 20%대에도 못 미쳤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여론은 이제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윤여준 선생이 굳이 얘기 안 한다선 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의 최측근들은 민주당 입당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김한길 의원의 안철수 해바라기는 결국은 완전히 헛발질로 끝날 공산이 크고 그 공산 때문에 지금 이용섭 의원이 단일화를 빌미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철수 입장에서 이제 보면요. 사실은 김한길 의원이 당권을 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범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용섭 의원이 당권을 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김한길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자신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통합을 모색해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당을 함께 손잡고 만든다면은 그건 사실상 자신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그런 양상을 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긴 그림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도 저기 뭐 여론조사나 그 윤여준 선생의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하고 떨어져서 당분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 결국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려면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뼈 비슷하다면은 안철수 신당도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빤을 반지 아닙니까? 예. 결국은 각을 세워야 되는데 각을 세우려면은 차라리 친노 주류가 당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죠. 민주당이 있어주는 게 안철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근데 들어오시오고 하는 김한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은 이거 민주당은 완전히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용섭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것이 그나마 안철수 신당에게는 더 좋으리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영석 이사가 안철수 의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또 상당히 비한 아닙니까? 반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한이든 반한이든 안철수 의원이 잘 안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닌가? 제가 제주를 더 보면 잘 된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우리 상당수 민심을 보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 뭐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서겠습니까? 실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새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자, 그럼 지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 민주당적인 측면과 안철수 신당적인 이제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 그 대안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예. 안철수 신당의 이제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올 10월의 재보선까지는. 네.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0월까지. 네. 왜냐면은 지금 안철수 신당을 띄우면요. 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이 좀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의원이 가세를 하겠느냐. 아마 송호창 의원은 어떻게 가세를 하겠지만은 무슨 당을 만든다면은 나머지는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예. 정치 예비군들 쉽게 얘기해서 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는 어떻게 보면은 좀 B급의 그런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올 건 빤알반자예요. 그런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신당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로 실망할 거 아닙니까? 새정치 한다고 그러더니 손 구닥다리만 끌고 앉아가. 김용민이가 가면 어떨까요? 저도 갈까요? 그래서 결국 10월 재보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재보선은 지금 잘하면은 최대 10군데 정도의 재보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말하자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난 4월 재보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너무 짧은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네. 심판의 성격이 없었어요. 그래놓고 새누리당은 지들이 이기니까 이건 국민들이 뭐 박근혜 잘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그거는 국민들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보지 않고 민주당의 네. 인권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지소이죠. 개를 예. 그렇게 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지소리를 하는 거는 10월달 재보선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네. 근데 윤여준 선생이 잘 얘기를 했더만 박근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더니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박근혜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한 게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하느냐. 왜 한 게 많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얼마나 큰일을 하셨어. 지난 10년의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푸셨는데. 여하튼 그런 거를 이제 심판받을 만한 겨를이 없이 재보선을 이제 치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10월 재보선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1차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10여 석 된다고 하죠? 10여 석 되고, 예. 그래서 작은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이제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안철수 의원이 이 광주로 가서 이른바 5.18 구상을 밝힐 것이다. 이런 소문이 이제 파닥에 나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5.18 구상이 뭐냐 도대체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예.
상징적인 지역을 10월 재보선에서 공약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뭔가 임팩트를 준다. 아하. 그래서 그 상징적인 곳이 뭐냐 하면은 백의원 의원이 그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나주 화순하고 그다음에 백이운. 예. 아,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정두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 이 두 군데를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마할 만한 맥락 있는 인사들을 찾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안철수 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수도권과 네. 호남을 공략하겠다. 예. 이런 얘기죠. 네. 여기에 덧붙여서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도 아마 재보선 지역에 들어갔나 봐요. 경남 양산. 경남 양산. 예. 여기가 안철수 의원의 부친 고향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사람을 한 명 내세워가지고 만약 당선된다면은 안철수의 분신을. 예. 그러면은 네.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경남마저 안철수가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켜서 이 정치권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 그건 한 3군데 정도 해서 안철수 이름으로 당선을 시킨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현역 의원들도 뒤따라서 안철수의 올 수 있다. 깃발 아래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 노원병 그 재보선 때 예. 안철수 의원의 구상이 뭔지 그 일단을 이제 드러냈어요. 네. 호남을 중요시하는 안철수 의원의 그 전략은 안철수 의원이 진보 세력과의 그 연대는 아예 후보 단일화 얘기도 꺼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은 호남 향후의 인사들을 선거에 대거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호남을 중시하는 안철수의 전략이 결국 진보의 손길은 뿌리치고 호남을 선택하는 그런 그것도 결국은 수도권과 호남을 공략하겠다는 안철수 구상의 일환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리한 분석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철수 의원 당선 직후에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 소집 잃지 않고 유세기간 중, 선거기간 중 말씀드린 것 꼭 지키고 열심히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는 기자들 앞에서 헌정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적대적인 공생구조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국민들 인식 속에는 낡은 정치라고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 정치란 무엇일까?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는 게 그 새 정치의 시작점이라고 볼 때 여기가 굉장히 저는 좋은 시작점이라고 봐요. 국회의원 선서 후에 했던 말. 정치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한 것 도움 청하고 또 늘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구구절절 다 오르신 말씀을.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얘기네요. 누구를 지칭한 말일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의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적대하고는 있지만은 매우 많은 경우 손을 잡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야가 마치 적극적으로 그 서로 적대하는 듯 보이지만 여야는 결국은 밤에는 서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존공생하는 그런 구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결국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처리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뭔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뭐가 될지 도저히 감은 안 잡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안철수 의원의 몫이고 안철수 의원의 전략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사실 지난 노원병 선거 때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끌어안는 쌍끌이 전략을 이제 선을 보였는데요. 예. 아까 그 도시 빈민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정책을 수용하고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견지를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깼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뭐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평가지 지금 뭐 개성 공단 다 철수하라. 그까지는 이제 아니죠. 이거를 지지한 건 아니죠. 근데 예. 박근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새누리당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뭐 올라온 댓글들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바님, 안철수 씨가 신당을 만든다 해도 그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철수 한 사람만을 이제 보고 참여하는 걸 텐데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모아보았자 안철수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게 뻔하고 누가 더 안철수와 가깝냐, 누가 안철수 당선에 신당 창당에 공이 더 크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서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알력이 있을 것이 뻔한데 과연 그것이 새정치일까? 헌정치가 벌써부터 보인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래서 이제 10월까지는 신당 창당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재보선을 통해서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은 노른자들이 모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봄빛님, 지난 대선 단일화 시기에 안철수가 전화 돌린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누구더냐? 대부분 이른바 비주류였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하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데려와서 당내 이니셔티브를 줄여야 할 것이고, 이니셔티브란 말은 주도권이란 뜻이죠. 자, 문제는 안철수의 선택인데 그들을 멀리하자니 딸랑 의원 2명이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고, 또 그들과 손을 잡자니 새정치 프레임을 스스로 허무는 패착으로 여겨질 것이므로 예리하네요. 예, 안철수의 딜레마가 깊어지는구나. 참이 예리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그냥 그만두고 우리 봄비님이 정치 토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신 차려줘님은 김한길의 자해 정치로 민주당이 이러다 망할 듯 보임. 결국 안철수가 신당 차리고 1대1 민주당 대 안철수 당 연합체제로 가는 길뿐이 없는 듯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고, 캡틴 제라드님,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으니 정답은 없겠죠. 민주당은 가망이 없으니 일단 망할 듯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안철수가 거길 왜 들어갑니까? 친노와 안철수가 뭉치기를 바랍니다. 사견입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친노와 안철수는 왜 연합이 어려울까요? 아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은 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안철수 교수를 안 좋아했었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완전 상관없죠.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하는데. 네. 갑자기 안철수 대표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그때는 교수였죠. 교수였나요? 예. 교수도 아니야. 그때 안랩 대표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주변 참모들이 안철수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포스코 출신인 누구를 갖다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의 장관으로 영입하려 했던 시도도 있었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 안철수를 비토했다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비토한 사람은 정운찬이죠. 네. 정운찬. 네. 엉뚱하게도 그분의 이름이 왜 나오느냐. 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그냥 당시 열린누리당의 아이유가 바로 정운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운찬 대망론. 이런. 네, 노 대통령이 그 브레이크를 걸었지. 네. 그래서 무슨 정운찬을 점점점 이랬다는. 네. 여하튼 이제
안철수 의원이 노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노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싫어한다고 살아계실 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친노 주류들, 좀 김한길 의원 등 비주류가 얘기하는 친노 주류들은 문재인 의원과 이제 직접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뭔가를 지분을 챙기려면은 껄끄러운 존재들이고 네. 이런 점을 볼 때 서로 연대연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네. 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김한길 의원 같은 안철수파가 장악을 하면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부담이 돼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렵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려면은 민주당을 부정해야 되는데 예. 부정의 대상이 제발 좀 합쳐서 해버리면은 예. 이게 좀 코미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민주당은 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예. 친노 주류들이 당권을 잡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안철수 신당으로 가가지고 안철수 신당과 서로 경쟁하면서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라든지 예. 아니면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앞두고 다시 힘을 합치는 이런 수순이 사실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 야권의 파이를 일단 넓히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예. 아니, 안철수 신당 나온다고 해봤자. 예. 나중에 총선 가면은 결국은 총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가면 결국은 또 서로 연대를 하든지 제휴를 하든지 합쳐지는데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앞서가고 민주통합당이 완전히 죽을 쓴다고 해서 우리 좋아할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또 사실 정확한 분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안철수 해바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철수와 야권 내에서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 나가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조금 줄어든다서 치더라도 네.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 128명이라고 하지만 128명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64명씩 쪼개져 가지고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저는 100배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목소리 참 예쁘죠? 우리 성우분들. 네. 예. 어디 분들입니까? 나비 효과. 예, 나비 효과에 나오시는 주로 불륜 역할을 많이 하셨던 여성 성우분 목소리가 방금 나왔습니다. 얼굴 없는 성우분들. 얼굴은 전 보잖아요. 매주 이제 녹음하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못 보죠. 예, 정말 미인입니다. 그래요? 교양도 넘치고. 목소리도 일단 이쁘고. 예. 목소리도 이쁘고, 예, 교양도 넘치고, 예. 이쁘기까지. 예. 또 성품도 아주 비단결 같은 분입니다. 게다가 성품까지. 예. 이야, 이거 완전 며느리감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미혼이시고, 남자친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네요. 예. 하여튼, 우리, 성우분들. 저희가 잠깐 예고를 하자면은, 나비 효과가, 내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월 1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네. 나비 효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막장 드라마다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장 결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작품은 제목부터 참 충격적입니다. 노무현은 안 죽었다. 예. 이야,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좀 쇼킹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노무현이 돌아옵니다. 어허.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과는 전혀 무관할 가능성이 높네요. 특정 인물, 특정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막장 드라마가 그렇죠, 사실. 네. 예,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항상 드라마 시작할 때마다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려냐면은 또 미리 또 말씀드리면 그런데 안 돼. 이 드라마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1950년대 얘기인데요. 그때는 TV가 없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그 라디오 드라마 아마 화성전쟁인가 화성인의 습격인가 하는 H.G. 웰즈의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이 정말로 화성인이 습격한 줄 알고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드라마는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로 믿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뭐. 아니, 사실도 아닌 일 갖고, 웃자고 하는 일에 쭉 짜고 달려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죠. 뭐,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고. 국가정보원 정말 웃겨요. 나중에 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야, 정말 골 때리더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이라는 일개인이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아이, 뭐.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한달입니까? 뭐, 하여간,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우리 안철수 이야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으로 얘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방향은 일단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윤여준 선생이 지적했다시피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민주당 입당하는 것보다도 2배 이상,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이제 안철수 현상이란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뭐 여타 과거에 독자 노선, 독자 정당을 창당했던 인기 정치인들과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근데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1인 중심의 정당이 잘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DJ 말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DJ, YS, 양김 빼놓고는 다 실패했죠. 뭐, 친박연대 정도가 있었는데, 친박연대 뭐, 박근혜가 뭐, 거기서 당대표를 했다든지, 뭐, 소속 의원이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그냥 박근혜 이름을 끌어다 써가지고 만든, 뭐, 그야말로,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양반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뭐 어떻게 현실인 걸 떴다방 정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떴다방 정치를 했죠. 박근혜 없는 친박연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안고 없는 친박이었구만. 친박은 이게 이제 이런 정당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가해지는 그 국민적 기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철수 1인 정당처럼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이 뜬다면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 불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불신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부과되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1인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은 있죠. 다만 안철수 의원이 정당 운영을 그런 기대를 이용해서 마치 옛날 양김처럼 전행한다면은 뭐 1인 정당이라는 그런 평가가 정하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미리부터 뭐 저주를 퍼부어야 되나? 그래야 더 잘 되나? 여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칭찬을 하면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칭찬을 못 하겠어.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박해야만이 그분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박씨처럼. 서영석의 저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어요. 결국은 친노 주류에 대한 호남 토 세력들의 그 불만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의 호남 세력을 겨냥한다는 것이 과연 도덕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안철수가 을의 입장에서 모든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에 노원병에서 진보정당인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와의 관계는 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그때 당시 후보는 진보정당을 철저하게 캐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 중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진보의 말하자면은 진보가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도 답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른바 친노 세력들 중에서 안철수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대선 후보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한 말하자면은 문재인 후보 적극 지지층의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이번 또 노건명 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에 과연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답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당을 당장 띄우지는 않겠지만은 그 신당을 가능하게 만드는 견인차인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새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인 중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정치인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참 진정성을 갖고 참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지만은 이게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던 이유는 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였고 다만 실천을 못했다 뿐인데 안철수 의원 혼자서 이걸 혼자는 아니겠죠. 송호창 의원이 있으니까 이 두 분이 같이 한다고 해서 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도모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은 이제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 10월 재보선을 겨냥해서 이제 사람들 모으겠지만 그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도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떠오르는 첫째 인물이 손학규 전 의원입니다. 두 번째는 김부겸 전 의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장선 전 의원이 있어요. 이런 전적 의원들.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층에서도 괜찮게 평가할 만한 그러나 대선 후보까지는 잘 안 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누구나 평가하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 손잡게 되면은 이제는 킹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구에서 장렬하게 산화를 했다는 그런 전력도 있고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의원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김부겸 전 의원 잘 아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 정말 사람들에 대한 친화력 대단합니다. 아무나는 아니지.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하여튼 친화력이 아주 대단해요. 김부겸 전 의원하고 같이 한 사람 중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욕한 사람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인데. 그것도 일종의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정치력 아닙니까? 정치력이죠. 실력이고요. 근데 이제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또 이 안철수 상태로 간다면 철새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김부겸도 지역 대결을 획파하겠다 한다면은 사실은 호남당이 민주당에서 싸워야 마치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가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점들도 안철수 의원이 넘어야 할 과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안철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민주당은 의원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볼때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난 여기서 이미 박근혜가 대권의 기세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5년 동안에 별일 아닌데도 그냥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뭘 물어보는 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출마 선언을 할 때 말이죠. 그런 제가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볼때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화장실이 뭡니까? 저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도 볼때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우리 김용민 교수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었지. 글쎄 말이에요. 저 정도는 그냥 1, 2, 3면에 그냥 내리깔면서 막말 어찌고 가는데. 아니, 그 전에. 출마할 때. 출마할 때. 출마 선언을 할 때. 전략 공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라붙던데. 따라붙었고. 그때는 정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중에 붕 떴지.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이제 저는 그런 거 즐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를 왜 하느냐. 공천을 안 받아도. 공천을 못 받으면은 출마를 안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라도 나옵니다.
그러면서까지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불러 모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예를 들어 김용민 이런단 말이죠.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대중의 환호. 예, 이게 아주 무서운 심지어 병이죠. 집까지 팔면서 그래서 선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저는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 공능력, 성북역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뭐 김용민이 또 막말 때문에 고생했다고 또 격려하신다고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제 이름을 연호하고 그럴 때 그때도 저는 사실은 그 분수를 지켰어요. 예. 그런 거에 이겨야 된다는 그 불타는 의지는 있었어도 이 김용민을 위한 이 환호는 아니다. 연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야. 김용민 교수가 제정신 바뀐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정치를 또 그만둘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나? 문재인 의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문재인 의원에게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시국 현안에 대해서 묻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본인 자체도 이미 이미 지금 국회의원직은 내가 끝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사명감 갖고 그냥 국회에 출석하는 것 같지만 자기 주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여전한 가능성 같은 것들은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 이와 함께 친노는 완전히 청산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과거에는 좀 제 양반이 분수를 지키려 하고 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죠. 네. 아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 신당 창당을 직접 바로 하진 않겠지만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그 행보를 노원병에서 당선됨으로써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면에 문재인 의원은 어떠냐? 제일 좋은 방향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는 것이 서로 간에 제일 좋습니다. 안철수 신당에게도 좋고요. 민주당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혹은 친노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뭐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번이 반성 보도예요. 그래서 첫 전당대회 앞으로 2년간을 가늠할 첫 전당대회는 말하자면 무대형 전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문재인 의원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삼가고 왜? 반성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고 국민의 기대를 받았지만 진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제 유구무원 모드를 잡고 이른바 친노 주류들도 우리가 대선에 진 당사자들이니까 첫 전당대회에서는 일단 불참 모드.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김한길 의원의 득세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쩌면은 길게 보면은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당권을 잡아서 내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제대로 성과를 내겠습니까? 개판칠건 빤알받지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어. 올 10월에 작은 미니 총선이 치러지면은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 백의원 의원이 그만두는 그 전남 화순인가 거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냈는데 안철수 신당에서 낸 후보가 당선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아주 치명적인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제일 높습니다. 수도권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조기에 붕괴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혜성같이 나타나자. 그런 이제. 나는 그 발상이 아주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기회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또 나서면은, 자식들아, 니들이 선거 지금 당사자들인데 뭔 지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반론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굳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해를 못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의원이에요. 문재인 의원은 이제 반성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당권 주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발언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우리 김영민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문재인 의원 국회 출석하잖아요.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걸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띄워보면은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아요. 여전히 지지자는 있는 겁니다. 다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말을 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혹은 가까운 의원들을 추스려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 김한길의 당권을 쥐면은 네. 비주류로서 이제는 뭔가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네. 단순히 지난 대선에서 48%를 획득한 후보이기 때문에 또 당권을 쥐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야 문재인 지난번에 아깝게 져서 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본인도 정치하기 싫다고 그래서 퇴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안철수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점을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정견틀을 하든가. 글쎄 말이야.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질풍노도님,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이 양반은 아주 산으로 가네. 말이 돼, 그게. 아니,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다. 이게 참 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민주당의 주류는 누가 뭐래도 호남입니다. 예. 그리고, 호남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둘 다 부산 경남 사람인데, 네. 좀 이상한 그런 경향이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현실로 보면은, 안철수가 민주당을 접수하고, 네. 친노와 문재인이 나가서 새로 당을 차리는 것이, 이 세력 관계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현실로 보면은 그 거꾸로 돼야 맞는 거죠. 네. 그런 좀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산으로 간 건 아닙니다. 산으로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질풍노도님 섭섭하지 않으셨죠? 네. 그냥 해본 얘기였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헤비멘탈님. 헤비메탈이 아니라 헤비멘탈입니다. 이름도 좋다. 참 멋지네요. 이거 아이디 헤비멘탈. 우리 모두 헤비멘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길. 휴, 어쩌면 좋으냐. 민주당이 이대로 문을 닫는가.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해서 떨거지들 다 끌고 간다는 것에 500원 건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무지개님, 삼국지에서 총나라가 삼국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총나라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후대에 소위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학자가 떠받들어 줬기 때문이다. 어설픈 와룡 안철수의 사천 땅 진입이 성공했는데 과연 대세가 될 것인지 계륵이 될 것인지. 하여튼 내용을 떠나서 이런 비유가 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이 정치 토크를 청취하는 분들의 수준이 실시간 청취하시는 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사실 이런 정치적 담론에는 댓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듣는데 지루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저희들의 정치 토크에는 다른 밀실에서 관계하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댓글의 수준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타피에스님, 한국 정치에서 안철수라는 착한 자본가의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99%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기층민의 삶에 안철수식 새정치라는 애매모호한 구호가 어떤 희망을 안겨줄지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논의에서 이탈한 한마디를 더하자면 애매모호라는 말은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애매라는 말하고 모호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역전압 같은 표현이네요. 애매는 이제 일본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괜히 아는 척 한번 했습니다. 이거 저기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코너 있잖아요. 국민 TV 라디오에. 우리 다행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또 하나 하셔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겠네.
카카 졸라 땡큐. 졸라 땡큐. 아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 정치가 워낙 상식 이하의 행태 속에 있다 보니까 그가 참신해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진보성에 있어서는 노무현을 넘지 못할 거라 여겨집니다. 여깁니다가 맞는 표현이고 여깁니다라고 쓰셨네요. 예. 왜 갑자기 빨간펜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니, 제가 여깁니다라고 쓰셨는데 제가 여겨집니다라고 읽었어요. 제가 틀린 겁니다. 여깁니다. 노무현도 배제되고 소외된 삶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철수는 그저 착한 자본가 정도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태지님. 정말 서태지는 아니겠죠? 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새 정치는 그저 허울 좋은 입지 못할 쇼 윈도우 안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호남을 너무 쉽게 보시는 듯 하는군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안철수가 호남에서 인기 있다는 언론 띄우기는 거짓입니다. 호남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 정말 호남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안철수가 호남을 만만하게 봤다. 이 부분은 제 판단은 유보입니다. 예,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우아님, 김한길이 무슨 악당도 아니고 한번 맡겨보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문재인과 안철수가 같이 신당을 차리는 건 어떨까? 님도 이런 걸 주셨고요. 국민 0523님, 너무 조용한 건 별로입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의원 너무 타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B님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정당의 창당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야권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는 정당이었으면 싶다. 시바의 여왕 등극하지 않게 비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댓글 들으신 소감 있으십니까? 아니, 역시 이 집단지성이 개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간과했던 혹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역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닌가. 네. 우리 국민TV 라디오 우리 정치토크의 청취자 댓글을 통해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네요.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원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의 음해로 의혹이 부풀려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의 일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일은 세월이 가면은 다 밝혀지는 거고 국익을 위해서 참고 있다는 거. 14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친 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아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거는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합니다. 원장님,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국정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고, 신익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윗선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치적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분명한 선거 개입인데 정치 개입만 인정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측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했네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 그 고소 대상이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또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 일반인 이모 씨와 또 다른 성명 불상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변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의 불리한 글만 골라서 반대 이걸 눌렀다는 겁니다. 박근혜에게 불리한 글들만 골라서 반대. 아니 근데 원세훈은 이명박이 똘만인데 왜 그 심리정보국의 7급 공무원으로 공채된 국정원 에이전트들을 댓글 요원으로 동원해가지고 왜 박근혜를 갖다가 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알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왜 박근혜를 지지하게 한 거죠? 네, 일단 그 국정원에서 그 동안은 종북 세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종북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했는데 박근혜를 반대하면 종북 세력이구나.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 행위는 전체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 반대 행위가 그럼 몇 건이야? 1467건이었습니다. 근데 3건 빼고 나머지는 전부 1100건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였다. 반대를 했다. 예. 이게 무슨 종북 세력 대처하는 행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참 아니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압수수색은요 2005년 옛날 국가안전기획부가 이른바 그 불법 도감청을 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수사 때 받은 이후 2번째예요. 이게 8년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받은 건데요. 이거야말로 국정원 잃어보는 첫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옛날에 국가안전기획부 때 그 유명한 엑스파일 때문에 한번 받은 거 빼고는요. 이거야말로 국정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초유의 수치 사태입니다. 이 압수수색을 촉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원세훈 아닙니까? 그렇죠. 원세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죠. 그게 바로 라디오 비평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아니 오늘의 유모의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고발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제대로 정신 바뀐 국정원이라면요. 원세훈을 갖다가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서 고소고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니 그 오늘 한겨레 보도 보셨습니까? 원세훈 원장과 관련해서 이게 뭐 천년만년 국정원장 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그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아니 이제 뭐 저도 솔직히 이명박 때 얼마나 지독했으면은 사실 저를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를 전담한다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인터넷 언론을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인터넷 매체를 운영할 때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저도 뭐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맡게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 비밀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대해줬는데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요 전화 한 통 안 걸더라고요. 왜냐?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전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딴 이유가 있겠어. 이게 결국은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는 진짜 그 4년 동안 국정과 관련된 제 후배한테서도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대로 천년만년 할 것처럼 전횡을 휘두르는 건데 간단한 겁니다. 인사권을 갖다가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놈들은 모조리 징계 먹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놈들은 무조건 승진시켜주고 이걸로 조직을 장악한 겁니다. 우리말 바로쓰기 캠페인은 우리 서영석 이사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꼴리는 대로가 뭡니까? 발기하는 대로라고 하시죠. 나는 참 그 불만이 많은 게 순우리말은 대부분 비어고 한자말은 비어가 아닌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발기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오히려 꼴리는 대로가 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발기하는 대로는요, 그건 한자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말이네. 꼴린다가 우리말이네. 꼴린다, 조진다. 예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CBS 라디오에 전화로 출연하셔서 정치 해설을 하셨는데 마구 조졌습니다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 바로 잡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조진다라는 말을 썼다가 또 정정을 하시는 그런 예의를 보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CBS에서는 단 한 건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경고나 주의 먹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뒤로 몇 번 더 하셨어요. 했나요? 이게 결국 이거죠. CBS는 돈을 주고 우리 저 라디오 비평 또 이렇게 정치 토크 해봐야 뭐 돈이 안 나옵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비열을 서슴없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쓰고 계시니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 서영석 이사의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어 요거를 좀 비속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민.tv 들어오셔서 조합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리 10,000명 넘어가야 됩니다. 10,000명 넘어가야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황상민의 뭐 대국민 상담소 그 작가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표현은 되고 어떤 표현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꼴리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 지상파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상파 재송신 허가가 불어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고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으면은. 그래서, 지상파에서는 제가 뭐 돈 받고 나가서, 하는데, 저 때문에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고. 근데 꼴리다라는 말이 이제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으로는 음경이 흥분하여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속되기 어떤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불끈 화가 나다. 꼴린다. 이거 비속어도 아니네.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하튼 이제 국민 TV 라디오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 들어가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도 참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발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지 제가 어디서는 돈을 준다고 비열을 안 쓰고 어디서는 돈을 안 받는다고 비열을 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비열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정치 토크에서 옛날 같은 예리한 맛이 사라졌다 하는데 뭐 예리한 맛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지 꼴린 대로 욕하더니 요즘 욕 잘 안 한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자가 많아지면은 욕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자, 이야기 계속하시죠. 이제 인사로 조지는 원세훈의 횡포. 이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물론 한겨레 보도입니다. 저한테 고소하지 마세요. 한겨레 고소하세요. 원세훈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월에서 5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50여 명을 일시에 귀국을 시켰다는 겁니다. 일시에. 왜요?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밖에 있는 애들이 딴짓할까봐. 아니요. 이게 국정원에서도 해외 파견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녀가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들 국정원 안에서도 이른바 영프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줄 선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해외로 내보내려면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애만 사람들을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러시아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을 확 바꿔버리니까 그쪽 현지 사정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정보 요원들하고 서로 회담을 하는데 그럼 통역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 통역이 어떤 사람을 썼느냐면 러시아 정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통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역은 우리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 사정을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고스란히 러시아 정보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국가 간의 정보기관에는 서로 요원 파견을 할 때 몇 명으로 한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3명 보낼 테니까 니들도 3명 보내라 했는데 그 통역 요원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합의하기로는 3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뽀록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보국에서 야 니들 3명으로 합의해놓고 왜 10명을 데리고 왔어? 7명 내보내 해가지고 7명
나갔어요. 네. 이런 일도 있고 예. 또 사실은 해외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북한 관련 정보 아닙니까? 북한 관련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국내로 들여오고 지 똘마니들 내보내니까 저도 모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김정일 사망, 북핵 실험 이런 대북 증거에 완전히 깜깜 무소식이 돼버린 이유도 결국 원세훈의 인사 행포가 난 참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예. 징계예요, 징계. 징계. 예. 걔 자기 말 안 듣는 놈을 조져야 급을 내고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 대북 심리 전단을 뭐 심리 정보국인가 뭔가를 바꿔가지고 댓글 알바를 하라고 해도 찍소리 안 하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맛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한 명 걸렸어요. 예. 이 어떤 여자가 네. 혼인명자 간음으로 국정원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했는데 이 여성에게 일본 도쿄의 청년 사무실 위치를 말했다는 점을 들어 비밀 누설죄까지 물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강등 조처를 내렸대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도쿄의 청년 사무실 위치는 이미 인터넷으로 다 공개된 거야. 글쎄 말이야. 그걸 이제 강등 조치를 내니까 원세훈이가 야 이거 징계 너무 가벼워. 다시 징계위원 열어가지고 해가지고 12일 뒤에 2차 징계위원을 열어가지고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임시켜버렸어요. 아니 고작 그 일 했다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해고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세훈이 이 국정원이 1차 징계위원회가 가벼울 경우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소를 했거든요. 예. 그 조항을 또 만들었어요. 미친 새끼.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간단한 겁니다. 나한테 잘못 보이면은 니들 다 잘라버릴 거야 하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뭘 시키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국정원 요원들 그 특채 별로 없습니다. 사법고시 출신들을 특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국정원 7급 공채 경쟁률 무지하게 치열해요. 석박사 소지자들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북 그 심리 전단이라면은 또 북한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노른자이 아닙니까? 그게 대북 뭐 심리 정보국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76명이나 그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내일 나가지고 PC방 돌면서 댓글 달았는데 불만이 없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가지를 쳐버리니까 야 여기 잘못 불만 말했다가는 나도 잘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찍소리 안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우리 원세훈 원장이 북한에 계셨으면 참 이런 검찰 소환 걱정 없이 천년만년도 하셨을 법했겠다. 김정은이한테 발탁이 되더라. 네. 이분이 왜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종북 세력들은 따로 있습니다. 북한의 행태, 북한 가서도 호환이 될 만한 그런 행태를 하는 인간들이 바로 종북 세력들 아니에요? 그렇죠. 애먼 사람을 호환되는 행태가 바로 원세훈 아닙니까? 애먼 그 사람을 종북으로 몰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매를 들었으니까 또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채권들에 대해서 승인하는 일이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작년 12월 18일에도 예. 원세훈이가 자기 채권을 승진시켰대요. 서울시 부시장 시절 서울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 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측근으로 알려진 강아무개 씨도 3급으로 승진했고요. 네. 이 인간들은 최근에 국정원장이 바뀐 뒤에 대기발령증 받은 걸로 알려졌답니다. 참나. 아이고. 야, 아니 천년만년 포스는 그랬는데, 네. 야, 뭐 몇 달 못 갔군요. 예. 근데 경향신문 기사 보면 더 웃겨요. 예. 그 댓글을 주도해가지고 고소당한 심리정보국장인 민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반 사직했대요. 그리고 남재준 원장 체제 국정원이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원세훈 때문에 출시했던 뭐 대기발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모조리 그냥 그만두게 하든가 예. 아니면은 뭐 상당히 좌천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정권이 교체됐네. 이 급이면은 거의. 그렇죠. 야, 아니 이것도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원세훈이가 그만두는 날까지 자기 측근을 승진시키고 하는 건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네. 잘못된 일이지만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네. 공무원들을 자천시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나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들까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줄을 잘 타야 나가게 출시한다. 줄을 잘못하면은 물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런 행동 진짜 나쁜 행동입니다. 남재준 네. 원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철저하게 그 사람의 직무 성과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이 원세훈에게 붙어 먹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체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사실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 노무현 때 출시한 놈들 모조리 다 조졌다. 이런 소문이 파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국정원법에 따르면요.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 이동을 공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네. 그래서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소문은 파다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검찰이 지금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사실은 수사 수순으로 본다면은 맨 나중에 불러야 될 원세훈 아닙니까? 아니, 이제 조기에 불렀다는 거는 뭐 더 큰 몸통을, 뭐 지금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건지, 뭐 하여간.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예.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예. 경찰, 검찰, 국정원. 사법권을 갖고 있는 일종의 권력기관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찰은 검찰의 밥이죠. 네. 기소권이 없으니까. 예. 뭐 국정원도 기소권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국정원이 순순히 수사에 응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원세훈을 먼저 불러서 진술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원세훈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수사라면은 지연처를 할 수가 있죠. 네. 뭐 이것도 순수하게 추론입니다만은 네. 사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쉽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뭐 옛날 국가안전기획부 혹은 중앙정보부의 위세는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촉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국정원 수사를 결코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어쩌면은 이게 결국 박근혜 검찰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현재로서는 지울 수 없는 단계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국정원 사건은요. 네. 그 본질이 자꾸 조선일보 칼럼도 그렇게 썼다고 그러던데 아니 무슨 사이트에 한 몇 개 댓글 달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변명과 실드를 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후보에게 불리한 글에 대해서 반대를 누르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여튼 조선일보의 그때 김창균 부국장의 그 칼럼 일면의 실은 4월 24일자일 겁니다. 네. 자, 그걸로 해서 여론의 어떤 반전을 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런 반전이 됩니까? 오히려 더 욕먹었지. 더 큰 역풍을 불렀다는 점. 정말 특보다시피 훨씬 큰 이런 악재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김창균 부국장 얘기는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없는 글이었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조선일보가 또 단독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은 후보자와 연관된 글에 댓글을 달았다. 이 국정원 요원들이. 그 쥐들의 전제가 틀려버렸어. 쥐들이 며칠 만에 뒤집은 거예요. 야, 하여간 이거 보면은 선발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돈 내고 보시는 분들만큼 그럼 부자도 없어요. 네, 정말 돈이 남아가지고 수표를 그 화장실에 휴지 대용으로 걸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숙회를 휴지 내역으로 그런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예. 그럴 정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돈 내고 조선일보를 보는 건지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조선일보도 괜찮게 만드는 신문이에요. 너무 그렇게 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또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조선일보의 논조는 마음에 들지 않고 저는 예.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항상 신문을 만드는 그 기술과 기법에 네.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참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긴 했어요. 네.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긴 뭐 낙검수 이후로 네. 사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 낙검수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예전 같이 그렇게 뭐 엄숙주의에서 탈피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뭐 때로는 지상파 방송사들조차도 네. 방송에다 대놓고 그렇게 뭐 막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터넷 청취자를 위한 용도로 네. 별도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SBS도 그렇고 좀 CBS도 그럴 움직임이고요. 오. 하게는 1등 그 방송이 결국에는 1등 신문이 1등 미디어가 결국 그 시장의 어떤 질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그런 인터넷 방송에서는 낙검수가 갑이었지 뭘. 옛날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 원세훈 원장의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 이거 흐지부지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뭐 분명히 제가 언급하고 오늘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정치 토크의 새로운 결론맨 김용희 교수의 결론 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이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매일은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후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방송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참여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용현 교수가 너무 바빠가지고 팟캐스트 업로드가 매우 늦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